안녕하세요. 파렴치하고 이중인격이나 다름없던 남편과 마침내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하다더니 제가 설마 그 현실의 주인공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싶은데 사실 얼마 전까지도 친정어머니를 제외하곤 그 누구에게도 제가 겪은 일을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했는데 그건 결국 네가 멍청해서 당한 거라는 사람들의 조롱이 두렵기도 했고 제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가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계속 무섭다고 뒤로 숨기만 하면 발전이 없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용기를 좀 내어보려고 해요. 남편하고는 대학교 때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로 그럭저럭 적당한 친구 사이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졸업 이후로는 한동안 서로 소식조차 주고받지 않았어요. 어쩌다 오지랖 넓은 친구가 어떻게 지낸다더라 하는 안부 정도는 전해왔지만 딱히 궁금한 적은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대학교 친구들하고 마지막 20대를 불태워보자며 모인 자리에 남편도 오게 되었고 그렇게 막상 얼굴을 마주하니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연락처를 주고받은 게 계기가 되어 이후로 곧잘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바로 연애를 시작한 건 아니고 알고 보니 서로 직장이 가까워서 가끔 점심을 같이 먹는다던가 퇴근 후 맥주 한 잔을 한다던가 그런 만남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그런 만남이 거듭되면서 저도 남편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30살 가을에 저희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남편과 제가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니 주변 지인들의 반응은 대부분 의외라는 시기였어요. 사실 남편하고 저는 뭐 하나 비슷한 구석이 없었거든요. 취미생활이나 입맛은 물론이고 살아온 환경도 아주 달랐죠. 일단 남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랑 교제를 시작했을 당시 남편은 혼자였어요. 성인이긴 했으니 고아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셨고 이후로 줄곧 혼자 지냈다고요. 참고로 어머님은 남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시기에 집을 나가셨고 이후로는 전혀 소식을 들은 바가 없다 했습니다. 아무튼 게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건 여기저기서 터져나온 빚들이 전부였다 하니 듣는 내내 정말 짠하더라니까요. 반면에 저는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비교적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저를 몹시 힘들게 낳으셨다 보니 둘째는 생각지도 않으셨고 친정부모님 사이가 또 유난히 좋으셨던 덕분에 저는 정말 화목한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었죠. 게다가 금전적으로도 크게 고생한 기억이 없으니 저는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은수저쯤은 된다 생각하며 늘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이에요. 사랑에 눈이 멀었던 건지 저는 힘든 환경에서도 잘 버텨준 남편이 고마웠고 앞으로는 남편도 저처럼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을 느끼며 웃는 날만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가진 건 없지만 자기와 결혼해주겠냐는 남편의 수줍은 프로포즈에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예스를 했어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친정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히진 않을지 걱정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제가 바라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가능케 해주셨던 헌신적인 부모님이셨지만 동시에 그만큼 기대도 크셨으니 제가 좀 더 능력있고 여유있는 남자를 만났으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연애 중이란 말씀을 드렸을 때도 연애는 얼마든지 해도 괜찮지만 결혼은 다른 이야기라고 딱 못을 박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기어이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특히나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하셨지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남편이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걸 적어도 남편 앞에서 티를 내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누군가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가식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남편이 처한 상황이 남편의 실수나 잘못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던 만큼 남편 탓을 할 수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저희 집에서 자기를 반대했었다는 걸 결혼하고도 한참이 지날 때까지 몰랐네요. 아무튼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친정부모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남편 한 사람의 됨됨이만 봐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드리기도 했고 실제로 아버지께선 그래도 남편이 성실하니 책임감도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 저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것 같으니 그것만 보자 그렇게 어머니를 설득해 주시기도 하셨죠. 친정에서 집을 마련해 주셨고
남편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척이나 감사해했어요. 한동안은 제가 먼저 가자고 하지 않아도 저희 친정에 가서 밥을 먹고 오자는 둥,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를 가보자는 둥, 딸인 저보다 저희 부모님을 더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요. 하지만 결혼하고 처음 돌아온 제 생일 때 친정아버지께서 제 생일 선물로 차를 바꿔주셨다는 이유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원래 차가 없었고 저는 처녀적부터 타던 차가 있었어요. 제가 사회생활 시작하고 처음 샀던 차로 친정 부모님께선 당신들이 보태줄 테니 더 좋은 걸로 사라고 하셨었지만 그땐 사회초년생인데 회사에 괜히 비싼 차 끌고 다니면서 이목을 끌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또래 여자들이 주로 산다는 경차로 샀었지요. 그런데 그게 저희 부모님은 항상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입니다. 어쩌다 교통사고 뉴스라도 접하시면 저한테 이것 좀 보라며 속상해 하시기도 하고 화를 내시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결혼도 했으니 남편하고 같이 타라며 외제차를 선물로 뽑아주신 거였죠. 하지만 저는 먼저 알기는커녕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기에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차키를 주시며 선물이다 하셨을 땐 정말 깜짝 놀랐네요. 아무튼 그렇게 화기애애한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약속 장소까지 지하철을 타고 갔던 터라 아버지가 주신 차를 그대로 제가 끌고 왔고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돌아오는 내내 남편은 평소와 달리 저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았고 저는 뭐랄까 마음 한켠으론 찜찜했지만 그래도 애써 길어진 자리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도 남편은 계속해서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기에 더는 모른 척할 수도 없어서 오늘 많이 피곤했냐 물으니 그제서야 한다는 소리가 장인어른한테 서운해서 그래. 솔직히 너무하신 거 아니냐? 내 생일 때 장인어른이 뭐 해주셨는지 기억 안 나? 아빠가 당신 용돈하라고 100만 원 주셨잖아. 근데 그게 왜? 그러니까 사위 생일 때는 꼴랑 100만 원 주셔놓고 당신 생일 선물로는 외제차? 야, 사위도 아들이네 어쩌네 말씀하실 땐 언제고 결국 이것 봐.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정말 너무하네. 아빠가 하시는 말씀 못 들었어? 같이 타라고. 말이 좋아 같이 타는 거지. 나더러 네 차 얻어 타라는 거잖아. 정말 같이 타라고 사주신 거였음 사위 생일 때 주셨으면 얼마나 좋냐? 거봐 할 말 없지? 아무튼 됐다 됐어.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탄다 안 타. 그리고 이 일로 저는 남편에게 너무나 크게 실망을 했어요. 그동안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표현하신 마음, 들이신 정성은 안중에도 없이 그 차 한 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치졸한 모습에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이 싫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이후로는 중간에서 적당한 이유와 핑계를 대가며 친정과의 교류를 줄여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과 만나리를 줄여나갔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달라진 상황에 남편이 좀 당황해하진 않을지, 혹시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을 후회하진 않을지, 그래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봐줘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웬걸요. 남편도 보란듯이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도 안 하고 한 번을 만나러 가자 소리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막말로 대리해도 뭐 그런 걸 바란 것도 아니었지만 원래 잘하던 사람이 그 한 번의 다툼 이후로 완전히 전에 없이 행동하니까 이게 내가 믿고 결혼한 남편이란 사람의 민낯인가 싶은 게 슬프고 속상하고 동시에 화도 나대요. 그러다 정말로 일이 터진 건 이후로 1년쯤 지났던 재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친정아버지가 자꾸 소화가 안 된다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니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위암이셨거든요. 그리고 정말 화가 났던 건 바로 1년 전에도 내시경을 하셨었는데 그때 병원 측 실수로 아버지한테 잘못된 결과를 통보했었다는 거죠. 병원에서는 미안하게 되었다며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했지만 이미 손 쓸 새도 없이 상태가 나빠진 상황에서 그런 말이 무슨 위로가 되었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 저런 거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그때부턴 모든 상황이 정신없이 흘러갔으니까요. 간병인을 쓰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병간호는 친정어머니가 도맡아 하셨어요. 저는 회사를 관두고 아버지 사업을 살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다른 건 바라지도 않는다고 제발 적어도 당신 먹은 거 설거지는 해놓고 집만 좀 깨끗이 써달라 했죠.
살림을 부탁한 것도 아니고 적어도 어지르지만 말아달라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비록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 면회는 와달라고 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제가 부탁한 건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집에만 있었으니 돈 버느라 바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참고로 한 번은 제가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지니 저희 아버지가 자기 감기 걸렸을 때 전화 한 번 하신 적 있냐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기도 안 차대요. 게다가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언젠가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아버지 병간호를 하시다가 넘어지셔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두 분 다 병원에 계시니 한 번은 얼굴을 비추라 했는데 시부모님이 자기한테 먼저 전화를 한 번 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둥, 사위가 간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둥. 그때는 정말이지 이따위로 할 거면 그냥 이혼하자 하고 싶은 걸 꾸역꾸역 참느라 죽는 줄 알았네요. 한편 1년여간의 투병 끝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위인 남편이 상주 노릇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했지만 저는 제가 하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남편도 말이라도 자기가 하겠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무슨 남의 동네 불구경하듯 하는데 오죽하면 친정어머니와 이모님들도 사람이 어쩜 저럴 수가 있냐며 혀를 내두르실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황당한 짓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례는 끝났지만 저도 친정어머니도 쉽게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특히나 친정어머니는 계속해서 당신이 조금만 더 아버지의 건강을 유심히 챙겼다면 이렇게 떠나시는 일은 없었을 거라며 자책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했기에 안팎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남편은 그때까지도 이따금씩 지인의 사무실에 나가서 자기 용돈이나 벌어오는 수준이었던 데다가 그나마 그것도 하는 일이라며 집안일에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었으니 저로서는 정말 어디 하나 마음 기댈 곳 없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순간이지만 이 와중에 어디서 혹시 애까지 낳았나 싶은 게 정말 말 그대로 가슴이 철렁했네요. 그런데 그렇게 소개받게 된 사람은 다름 아닌 나이가 지긋하신 저희 친정어머니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여사님이셨죠. 그리고 그 여사님이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낳아주신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는데 부리부리한 눈이며 얇은 입술까지 무슨 복사기로 찍어낸 듯 꼭 닮아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상황 자체가 어이가 없었던 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어요. 바람나서 집 나간 어머니라고 자기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리움은 일절없고 분노만 치민다고 했던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희죽거리고 있는 게 저는 겪어본 적 없는 상황이었으니 쉽사리 뭐라 말할 순 없었지만 묘하게 황당한 기분까지 들더라니까요. 게다가 어머님이란 분은 처음부터 저에게 반말로 네가 내 아들 마누라냐, 내 며느리냐 해가시며 눈물을 다 보이셨는데 제가 심보가 꼬인 건지 어쩐 건지는 몰라도 어째서 제 눈엔 그저 쥐어짜내시는 걸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얼떨떨한 만남을 갖고 집에 돌아와 제가 남편에게 언제부터 어머님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거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반년쯤 되었다면서 어머님이 먼저 연락을 해오셨다대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사람을 사서 남편을 찾아내셨다고요. 그리고는 뭐 지난 과거는 당신이 다 미안하다며 남편더러 이제부터라도 잘 지내고 싶다. 이젠 죽는 날까지 네 엄마로만 살다 가겠다 뭐. 한마디로 자식으로서 듣고 싶을 법한 말들은 다 하셨던 모양인지 남편이 말하길 이제라도 좀 잘 지내볼까 싶다는데 솔직히 이러쿵저러쿵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니까 저더러 한다는 소리가 알아서 잘하랍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시어머니라고 예의 있게 행동하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당신은 뭐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은 둘셋씩 있어서 끝까지 그따위로 행동했어? 야, 말은 똑바로 해라.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먼저 나를 홀대하셨으니까 나도 똑같이 한 것뿐이거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뭐 너한테 서운하게 한 거 있냐? 그런 거 없으니까 너는 나랑 상황이 다르지. 제대로 잘해드려. 며느리들이 그런 거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올 거니까 공부도 좀 하고. 어이가 없다.
막말로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당신 받아준 우리 부모님한테 그게 할 소리야? 홀대를 하셨다고? 밴댕이 소갈딱 찐 건 알고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기도 안 차네. 됐어. 나한테 며느리 도리고 나발이고 바라지도 마. 바랄 걸 바래야지. 넌 진짜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하냐? 뭐 밴댕이 소갈딱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솔직히 하루에도 12번. 정말이지 이혼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딸인 제가 이혼까지 한다면 이러나 저러나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릴 게 뻔했고, 친정어머니도 저희 부부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지만 이혼은 안 했으면 하시는 눈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꾹꾹 참을 인자를 그려가며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어요. 게다가 남편도 드디어 정신을 차렸던 건지 살살 제 눈치를 살피며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직 우리 사이에 희망이 남아있나 싶었는데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잘 짜여진 판에 하마터면 제가 놀아날 뻔했던 거죠. 남편이 저더러 모처럼 바람이나 쐬러 가지 않겠냐 물었고, 저는 이 인간이 뭘 잘못 먹었나 싶으면서도 그런 남편의 제안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못 이긴 척 따라 나갔는데, 그렇게 도착한 장소에는 예상 밖의 인물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생모, 그러니까 어머님이셨지요. 황당해서 남편을 쳐다보니 어머님을 만나자고 하면 제가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랬다나요? 마음 같아선 확 돌아서서 나오고 싶은 걸, 그러면 보나마나 또 제 가정교육을 운운하겠구나 싶어서 일단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고, 나와줘서 고맙다. 오늘 내가 너랑 얘기 좀 하려고 아들한테 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 그럼 차라리 전화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나저나 하실 말씀이. 내가 우리 현철이랑 떨어져 지낸 세월이 20년도 넘어. 그런데 이게 너는 애를 아직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이 모정이란 게 잊으려고 한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야.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아들이 눈앞에서 아른아른, 아이고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이지 내가 어떻게 살았나 몰라. 정말 죽지 못해 살았다는 그 말이 딱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다. 근데 네가 좀 도와줘야 돼. 무슨 결심을 하셨는데 제가 도와드려요? 그런 이야기라면 아드님하고 하시는 게 빠르실 텐데요. 너는 뭘 그렇게 매정하게 말을 하냐? 시애미가 말하는데. 내가 너네 사는 동네로 이사를 올까 싶다. 마음 같아선 같이 살자고 하고 싶지만 그럼 너가 불편해서 싫다 할 거 아니냐. 요새 젊은 여자들이 시애미랑 사는 거 안 좋아하는 거 나도 다 알아. 아무튼 그래서 이사를 올 건데 내가 돈이 좀 필요해. 황당하더라고요. 얼마나 생각해주는 것처럼 합가는 안 할 거지만 이사는 오겠다는 말은 무엇이며, 그런 와중에 저한테 돈을 바란다는 게 어이가 없었죠. 당신 어머님한테 우리 사이가 지금 어떤지 말씀 안 드렸어? 우리 사이가 뭐 어때서? 부부끼리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장난하니? 어머님, 솔직히 어머님 소리도 어색하지만요. 아무튼 어머님, 저 돈 못 해드려요. 남편하고 저 사이 정말 안 좋거든요. 남편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말 눈꽃만큼도 사위 노릇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을 도와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이사를 오시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실 일인데 확실한 건 저는 돈 못 해드립니다. 너 미쳤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이 정도만 하고 많은 걸 다행인 줄 알아. 진짜 당신 제정신이니? 어떻게 이런 자리를 만들 생각을 해?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돈 있으면 해드리던가. 야씨, 내가 돈 있으면 아쉬운 소리 하겠냐?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도와줘라.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냐? 더도 안 바라고 4천만 해줘. 전세 보증금하게. 그거 네 차값 반도 안 된다. 아마 하늘에 계신 장인어른도 그래 그거 해주고 사이좋게 지내라 하고 계실걸?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누굴 들먹여? 절대 못 해줘. 아니 안 해줘. 내가 돈을 믹서기에 갈아버리면 갈아버렸지. 너한테는 안 줘. 진짜 날강도가 따로 없네. 내가 우리 엄마 생각해서 거지 같은 남편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혼녀 소리 들을까 전전긍긍하는 우리 엄마 생각해서 그래서 그냥 꾹 참고 너랑 살려고 했거든. 근데 아니네. 내가 미쳤네. 더는 같이 못 살겠으니까 그만 헤어져. 정말 솔직히 남편이 저희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는 동안 그동안 죄송했다고 한마디라도 해드렸다면, 그러면 저는 그래도 그 한 번을 평생의 위안으로 삼고
남편과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저한테 뭔가를 바란다는 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싶대요. 게다가 어머님이란 분도 막말로 남편을 키우다 빚을 지신 것도 아니고 듣자 하니 죄다 외도와 사기를 당한 탓에 그 꼴이 되셨던 건데 그저 남편의 어머니란 사실 하나로 제가 다 해드려야 한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오늘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에게는 갈라서자는 내 말은 홧김에 내뱉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한 소리니 그런 줄 알라 했고요. 그리고 저는 택시에 올라타 그 길로 곧장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몇 번이나 이혼을 하고 싶었고 그때마다 여러 자료를 찾아봤던 탓에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실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턴 친정어머니의 체면과 걱정보다는 제 인생만 생각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어머니께도 알리지 않고 이혼 소송을 진행해 나갔어요. 사실 어떻게든 협의 이혼 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이혼은 못한다고 버텨대는 통에 정말 몇 달 동안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지리했던 싸움의 결과는 당연히 제가 이겼지요. 남편은 빈몸으로 제 집에서 나갔고 어쩌다 저랑 이혼하게 된 건지는 이제 곧 친구들도 알게 될 거예요. 지도 지가 너무했다 싶은 건지 아니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따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없지만 한편 남편은 결국 어머님하고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꿈에도 그리워하던 아들이 개털인 걸 아시면 그래도 어머님이 좋다고 남편하고 살고 싶어 하실까 궁금하긴 하네요. 아무튼 여러분 주변 분들 중 혹시 하나를 해주면 고마운 줄 모르고 두 개를 바라는 그런 분들은 없겠죠? 혹시나 있으시다면 저는 과감히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시라고 조언하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건 없는데 그 상식조차 모르는 사람을 곁에 두어서 여러분께 득이 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나저나 오늘은 다시 포근한 날씨네요.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에 환장한 신우와 남편에게 질려버려서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지금도 그 둘을 생각하면 우라가 치미는데 아니 그렇게 둘이 좋아 죽을 정도면 그냥 둘이서 살지. 뭐 한다고 남편은 저한테 결혼을 하자고 한 건지도 모르겠고 정말이지 또다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네요. 저는 그래도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어요. 가장 아름다웠던 20대의 남편을 만나 최선을 다해 사랑을 했으니 마무리도 아름다웠으면 했던 거죠. 비록 왕자와 공주님은 아니었어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었달까요. 하지만 세상 일 뭐 하나 제 마음대로 되지 않듯 결혼 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남편과 제가 더는 같은 곳을 보고 있지 않았던 데다가 어디서 갑자기 동화로 치면 마녀나 다름없는 신우가 나타나선 말 그대로 분탕질을 해댔으니 남편하고 처음 만난 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였어요. 저는 원래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도무지 집중도 안 되고 불안해서 학원을 등록했는데 남편은 그때 이미 한 번 떨어지고 2년째 준비하던 학생이었죠. 그리고 그런 저희가 서로 안면을 트고 지내게 된 건 학원 시스템이 여러 명이 같이 모여 공부하는 분위기를 장려했거든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각자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지 애들도 아니고 무슨 조를 짜주나 싶었는데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멘탈 관리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서로 의지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준 거였지요. 그런데 한심하게 보이겠지만 결국 젊은 청춘들이 한데 있다 보니 그 안에서도 그 와중에도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었네요. 그해 시험에 저희는 둘 다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남들은 목숨 걸고 준비하는 시험인데 연애를 해댔으니 결과가 좋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억울하기보다는 쪽팔린 마음이 컸고 처음부터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걸 반대하시던 부모님께선 이참에 때려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결과가 처참하다 보니 1년 더 해보겠다 소리도 못하겠대요.
그런데 운 좋게도 제가 시험 끝나고 3개월 만에 있던 대기업 공채에 합격을 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2년이나 쏟아부었는데 이제 와서 관둘 수는 없다며 계속해서 시험 준비를 이어나갔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편은 정확히 5년 만에 저랑 사귄 지 3년 만에 공무원이 되긴 했어요. 내내 준비하던 7급이 아니라 9급이라서 솔직히 좀 아쉽긴 했지만요. 남편은 발령받고 3달 만에 저한테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미 5년이나 사귀었으니 오히려 굳이 결혼을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른 나이에 연애를 시작했다 보니 비록 끝자락이긴 해도 제 나이는 여전히 20대였고, 하지만 남편은 남들보다 자기가 사회생활이 늦은 만큼 다른 건 더는 늦고 싶지 않다며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다더군요. 그래서 서둘러 결혼을 추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남편 쪽, 정확히 말하자면 신우가 저희의 결정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남편 출세길이 열렸는데 뭐가 아쉬워서 저랑 결혼을 하냐, 막말로 널린 게 여자다. 이제 너 좋다고 달라들 여자가 줄을 설 텐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해가면서 말이죠. 기도 안 차더라고요.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막말로 무슨 사짜 직업도 아닌데 출세길이 어쩌고 하는 것도 웃기고, 직업적으로만 보면 남편이 저보다 좀 안정적이었을 뿐 급여는 제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는데 얼마나 손해를 보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웃겼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신우의 헛소리를 전달한 남편도 문제였는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저에게 뭐 하나 숨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람직하다고 느꼈는데 정말 눈에 뭐가 씌었던 건가 싶기도 해요. 아무튼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남편더러 신우 좀 어떻게 해보라고, 신우의 저 헛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혼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 다름 아닌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셔선 따로 만나자시대요. 그리고는 당신들 딸, 그러니까 신우가 남편보다 6살 많은데 어려서부터 동생에 대한 애착이 무척 남달랐다 하시더니 첫째라서 책임감이 강하다, 당신들이 좀 오냐오냐 해줬더니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다. 그래도 애가 속정이 깊어서 결혼하고 가족이 되면 너한테도 금방 잘해줄 거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그때는 신우라는 인간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도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다르구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남편도 앞으로 신우랑 제 사이에 크던 작던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제 편을 들겠다며 자기가 다 미안하다 하니 그래서 참고 결혼했어요. 까놓고 제가 신우랑 살부비며 살 것도 아닌데 그까짓 거 무시해버리자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식을 올리고 한 몇 달 동안 제가 몸소 신우와 시부모님을 겪어보니 한마디로 집안의 대소사가 전부 다 신우 손에서 결정이 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경제력이 없으시다 보니 신우의 벌이에 의존하고 계셨고, 그러니 신우의 말이라면 신우가 성질이라도 한 번 내면 시부모님도 더는 어쩌지 못하시는 게 눈에 보였죠. 게다가 저희 어머님은 원래 사람이 좀 조용하시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둥글게 넘어가시는 편이세요. 아니, 이건 제가 좋게 표현한 거고 실은 당신 의견을 잘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유부단하십니다. 그리고 신우는 이런 어머님의 성격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답답해 죽겠다 해대면서 매번 자기가 나서서 시어머니 역할을 대신하려 들더라니까요. 사실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시부모님 말씀을 끊어가며 나대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때는 그냥 사람이 드세서 저러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애시당초 신우가 자기 부모님을, 그러니까 시부모님을 엄청 무시하고 있던 거였죠. 한편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에서 호텔리어를 하던 제 동생이 한국에 돌아왔어요. 친정아버지께서 같이 사업을 해보자며 동생을 불러들이신 거였죠. 참고로 저한테도 권하시긴 했는데 전 사업 쪽엔 영 관심이 없어서 진작에 거절한 상황이었습니다. 큰 조직과 체계 안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게 솔직히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제가 이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고 오히려 남편과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 줄 알았으니 사업까지 잘해낼 자신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란 게 말 그대로 대박이 났어요. 초기 자본금 6억.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 사업이었지만 전액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친정아버지께선 저도 많이 챙겨주셨어요. 특히나 제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비사의 외제차를 사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그 차를 받은 게 화근이었을까요? 그 무렵부터 남편이 자기도 공무원 때려치고 저희 아버지 밑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싶다 뭐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요. 표정이 왜 그래? 사무실에서 무슨 일 있었어? 똑같지 뭐. 맨날 싫은 소리나 듣고 내가 그 쥐꼬리만한 돈 벌자고 이렇게 수모를 겪으며 살아야 하는 건가 싶어. 이러려고 5년씩이나 갖다 바쳤나 싶고 아버님이랑 처남은 사장님 소리 들어가면서 일하니 적어도 무시는 안 당할 거 아냐. 서운하다 서운해. 사람마다 하는 일마다 받는 스트레스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아버지도 경수도 다 나름의 고충이 있어. 그러니까 자꾸 비교는 하지 마. 그래도 사장으로 받는 고충이랑 내가 받는 고충이라 같겠냐? 하여튼 자기 일 아니라고 말은. 기껏 걱정해서 한 말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지금 하는 일 때려치고 사업하고 싶다니까. 그러지 말고 장인어른한테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봐. 아니 사위도 자식이라며 근데 왜 처남만 데리고 사업을 하시는 거야? 막말로 이거 진짜 차별하냐? 진짜 서운하다니까. 그걸 나한테 따져도 소용없어.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셨을 땐 다 아버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신 거니까. 진짜 너도 장인어른도 그러는 거 아냐? 아니면 혹시 돈 좀 해달라고 하면 어때?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사업을 하고 싶으면 당신이랑 나랑 일단 돈을 모아서 그리고 이후에 하든 말든 해야지. 왜 당신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돈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래? 절대 안 돼. 매번 남편이 때려치고 사업이나 할까 어쩔까 해댈 때 저는 솔직히 그저 푸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누구나 가슴속에 사표 한 장 품고 다닌다는 말처럼 그냥 하는 소린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꾸 저더러 너도 자식인데 왜 처남만 해주시냐 하더니 급기야는 대놓고 친정에서 자본 좀 끌어와라 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으면 싫다고 했으면 그런 줄 알면 되지. 그걸 신우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올케 우리 얘기 좀 하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장훈이가 올케한데 서운해하더라. 일 관두고 뭐 다른 것 좀 해보고 싶은데 협조를 안 해준다며. 협조를 안 해준다기보다 형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직장 들어가려고 그 사람이 애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저러는지 모르겠거든요. 마누라는 떡하니 외제차 끌고 다니는데 지는 똥차 끌고 다니고 그러니 걔가 기분이 좋겠어. 거기다 올케 아버지고 동생이고 사업해서 돈을 쓸어 담는다며? 장훈이도 보고 듣는 게 있으니 그렇지. 아니 왜 안 껴주신다는 거래? 안 껴주실 거면 막말로 좀 도와주시던가. 막말로 장훈이가 사업해서 올케네 식구들처럼 대박치면 올케는 이러나 저러나 손해볼 거 없이 좋잖아? 사업이라는 게 한두 푼 드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친정이랑 돈 문제로 엮이는 거 싫어요. 결혼할 때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거든요. 올케는 왜 자기 자신만 생각해? 너무 이기적이다. 식구들이 원래 다 그렇게 이기적인가 봐? 그러니까 사위고 매형이고 남편인 우리 장훈이가 저렇게 서운해하는데도 누구 하나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없지. 말 좀 가려가며 하세요. 막말로 그렇게 안쓰러우면 형님이 뭐라도 하나 차려주시면 되겠네요. 진짜 마누라가 돼서는 내조냐고 하는 건 쥐뿔도 없고 내가 그때 어떻게든 니들 둘이 결혼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때도 저는 신우의 그런 폭언이 솔직히 처음도 아니었고 그래서 아주 남매가 쌍으로 난리구나.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평소에 그렇듯이 이러다 말겠지 했던 거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신우가 저 몰래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렸더라고요. 평소 제 행실 때문에 저희 부부가 이혼위기에 놓였다면서 거기에 관해 어른들끼리 이야기를 좀 나누자면서요.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는 그때만 하더라도 신우가 단순히 시부모님 대신 약속을 잡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셨지 신우가 자리에 직접 나올 줄은 상상도 못 하셨답니다. 요새 잘 나가신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오늘 보니 틀린 말은 아니네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릴게요. 사위도 자식이라는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사위도 자식 맞지요. 하지만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드님하고 하시는 사업이 공이고 사위는 살아서 못 껴준다니 지나가던 걔도 들으면 웃겠네요.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신다니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아들은 아들이기 이전에 사업 파트너로 필요한 역량이 갖춰져 있는 인재입니다. 하지만 사위는 뭘 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 사위는 일머리는 어떨지 몰라도 사업을 할 제목은 못 됩니다. 그리고 어째서 사돈 아가씨가 나왔습니까? 나랑 만나는 걸 부모님도 아세요? 부모님 뜻이 제 뜻이고 제 뜻이 부모님 뜻이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무튼 말이 영 통하질 않는 게 올케가 누굴 닮아 저러는지 잘 알겠네요. 그렇게 딸 결혼 생활에 소금을 치셔야겠다니 유감입니다. 아무튼 올케가 이혼녀가 되기라도 하면 사돈어른 때문인 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났으니 하는 말인데 다른 남자들 같으면 5년 동안 만났다는 이유로 결혼 안 해요. 근데 제 동생이요? 애가 워낙 순하고 착하니 그렇게 책임지려고 안 해도 된다. 그 여자애도 즐길 대로 다 즐겼다 말을 해줘도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여자라면서 그렇게 올케랑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올케가 해온 게 뭐가 있어요? 아무튼 다들 왜 이렇게 양심이 없는지 몰라.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신우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쿵소리가 났고 거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께선 사업을 시작하신 이후로 누구를 만나든 그 대화 내용을 저장하셨는데 신우와의 대화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아버지가 신우와 만나던 당시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해 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전화로 한다는 말이 어디 병원으로 오라며 지금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그리고는 온갖 짜증을 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아버지가 신우와 만나고 있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기에 앞뒤 다 잘라먹은 신우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 아버지가 병원이라니 바로 어머니와 남편에게 소식을 알리면서 저 또한 불이 나게 회사를 나섰죠. 그리고 이후로 알게 된 건 앞서 언급한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아버지가 쓰러진 후의 일이었습니다. 신우가 폭언을 퍼부어대자 저희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그만 쓰러지셨고 그 쓰러지신 아버지를 신우는 일으켜 세워드리기는커녕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생쇼를 하냐며 코웃음을 치더랍니다. 그리고는 흔들어 깨우려는 걸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며 서로 119를 불러라, 물을 가져와라.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응급실로 이송이 되셨던 거죠. 그리고 그땐 그나마 어쨌든 신우가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니 같이 구급차에 오르게 된 거였고요. 신우는 병원에 도착한 저를 보더니 자긴 가보겠다며 저희 아버지 때문에 자기 일정이 다 꼬였네 어쩌네. 끝까지 미안하단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신우가 저희 아버지를 혼자 병원에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으려 했어요. 오히려 혼자 계실 때 쓰러지신 게 아니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렇게 생각하며 차라리 고맙다 생각하기로 했었죠. 한편 아버지는 다행히 경미한 뇌졸중이란 판정을 받으시고 집으로 퇴원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은 입원까지는 필요치 않고 약만 잘 드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라 하대요. 그리고 1,400만 원이란 제법 큰 액수의 보험금도 받았네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대신 제가 일을 좀 보느라고 몇 가지 서류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서류를 남편이 보게 된 거죠. 장인어른 별로 편찮으시지도 않았는데 보험금을 탔어? 땡 잡으셨네. 무슨 말을 그렇게 별로 편찮지도 않으셨다니. 그래도 119까지 타고 병원에 가셔야 했다고. 정말 자기 말할 때 생각 좀 하고 말해. 넌 뭘 또 그렇게 예민을 떠냐? 야, 그건 그렇고 우리 누나한테도 성의 표시는 해야 하는 거 아냐? 성의 표시? 무슨 성의 표시? 병원에 같이 가준 일에 대해서라면 계좌로 20만 원 보내드렸어. 20만 원? 장난하냐? 장인어른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한테? 너는 근데 생명의 은인한테 꼴랑 20만 원을 보내냐? 야, 대단하다 대단해. 생명의 은인이라니 솔직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막말로 형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신 건 아니고?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형님도 제발 적당히 나서시라 그래. 형님이랑 우리 아버지랑 같이 마주 앉아서 자식의 길을 나눌 그게 되니? 막말로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멀쩡히 살아계신데. 우리 부모님이 괜찮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상관 있지. 형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맘먹으려 들잖아.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야, 됐다 됐어. 내가 너랑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 하지만 이후로도 남편의 억지는 계속되었고 저는 도무지 그런 남편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사표를 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땐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아니 10대쯤 맞은 느낌이었죠. 이후로 남편은 내가 이제 백수까지 되었는데 너 나를 그냥 두고만 볼 거냐? 네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보라는 식으로 말 그대로 똥배짱을 부려대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당연히 저는 친정아버지께 그 어떤 말씀도 드리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친정아버지가 정 안 되면
회사에 나오라고 해야지 어쩌겠냐 하시는데 그런 말은 절대 꺼내지도 마시라고 제가 말렸네요. 너무 괘씸했거든요. 아니 막말로 사업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다못해 사업계획서라도 작성을 해서 자기 생각을 좀 납득시키려고 한다거나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은 그저 자기가 제 남편이니 저희 부모님이 당연히 자기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아주 뻔뻔한 태도를 고수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우는 이후로도 말끝마다 누구 덕분에 죽다 살아났는데 고마운 줄도 모른다며 자기가 저희 친정아버지를 열받게 한 이야기는 쏙 빼놓고 친척분들에게 전화 저희 부모님을 완전히 안면몰수 파렴치 안으로 몰고 갔으니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남편에게 형님 정말 너무하신다. 좀 전에는 얼굴도 가물가물한 고모님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뭘 하시는 줄 알아? 나더러 그렇게 살지 말래. 형님이 도대체 뭐라고 하셨길래 세상에 결혼식 때 딱 한 번 뵌 고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 당신이 형님한테 제발 좀 그만하라고 말 좀 해. 내가 왜 누나가 누나 입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막냐? 언론의 자유라고 들어본 적 없냐?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형님도 당신도 말도 안 되는 억지 좀 제발 그만 써. 남매 아니랄까봐. 그러니까 나는 남매라서 우리 누나 동생이라서 누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싫으니까 욕먹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누나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줄 건 주고 네가 잘하면 되겠네. 정말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당신은 나랑 형님 사이에서 형님 편이다 이거네? 아무렴 당연하지. 우리 누나는 이러나 저러나 나를 위해선 뭐든지 할 사람이지만 너야말로 나랑 장인어른 사이에서 장인어른 입장만 생각하잖아. 그래 그럼 우리 결론 났네. 당신은 형님이 중요하고 나는 당신 말대로 우리 아버지가 중요하니 못하러 같이 살아? 막대 먹고 날강도 같은 당신 누나도 당신도 지긋지긋했는데 이제 다 끝이야. 그런데 어이없게도 막상 제가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니 신우가 그때부터 그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부부의 인연이라는 게 보통 인연이 아닌 건데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된다면서 저더러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봐야지 그렇게 포기하면 쓰냐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다 형님 덕분 아니냐? 이렇게 되길 바라신 거 아니냐니까. 자기는 그저 윗사람으로 몇 마디 한 것뿐이지 누구보다 저희의 행복을 바란다나 어쩐다나. 그리고 신우가 그렇게 태도를 달리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신우더러 저랑 갈라서는 대로 신우네 집에 들어가 살아야겠다고 했던 거죠. 신우는 자기가 벌려놓은 상황이 있으니 대놓고 안 된다고도 못하고 그러니까 왜 괜히 동생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이 사단을 만든 건지. 하지만 저로서는 신우 덕분에 남편의 민낯과 그 음흉한 속내까지 전부 다 알아차리게 되었으니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엔 집에 가는 길에 커피나 한 잔 사 먹으라고 10,000원 쥐어줬네요. 울그락불그락하는 신우의 표정을 여러분들도 보셨어야 하는데. 아무튼 결국 저랑 남편은 이혼했고 남편은 신우와 같이 살기 시작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물보다 진한 피로 맺어진 지 누나랑 같이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오손도손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괜히 저 말고 또 다른 불쌍한 여자 팔자 꼬아놓지 말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나 싶은데 혹시 주변에 자기 건 자기 거, 남의 것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지 말고 꼭 확실히 선을 그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말해도 못 알아들은 척 고집부리는 인간들이 많은 게 함정이긴 한데 괜히 애매한 모습을 보였다간 휘둘리기 쉽상이겠다는 걸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요새 날씨가 따뜻했다 눈왔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네요. 이럴수록 감기 조심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가을 이혼녀가 되어버린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소름 끼치는 남편과 더는 한 이불을 덮고 살 자신이 없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듯 이혼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니까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었던 탓이겠지만 남편과 저는 일적으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일단 제 직업은 방송국 PD로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남사스럽지만 나름대로 잘 나가는 편입니다. 반면 남편은 작은 광고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유명세 같은 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처음 현장에서 마주쳤을 때는 솔직히 말 한마디 섞을 이유가 없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한 공간에 있었다 뿐이지 아예 업무 자체가 달랐거든요. 하지만 어쩌다 보니 또 한 번 같이 일할 기회가 생겼고 그때는 남편이 먼저 와서 아는 체를 하대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받는 인사도 저에겐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방송국에선 제가 나름대로 알려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는 상대를 몰라도 상대 쪽에선 저를 아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나름대로 반갑다고 아는 체를 하는 남편이 스치듯 제 기억 속에서 떠올랐고 그래서 저도 그때 그분이시냐 하곤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땐 그 인사로 남편과 제가 그토록 가까워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몇 번의 가벼운 대화가 오갔던 어느 날 남편은 자기도 언젠가 저처럼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다며 저더러 자기한테 조언 같은 걸 좀 해줄 수 없겠냐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남편 같은 사람이 처음이 아니었고 솔직히 매번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주기도 보통 일은 아니었지요. 그래서 처음엔 최대한 돌려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제가 자기를 무시했다거나 그런 쓸데없는 오해는 사고 싶지 않았으니 무척 조심스러웠고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남편은 조금도 포기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를 귀찮게 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남편의 당돌한 모습에 저도 뭐랄까 한마디로 호기심이 생겼죠. 잊고 지내던 제 열정을 남편에게서 발견한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 그래서 결국 2달 만에 사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고요. 시작까지 시간이 좀 걸렸을 뿐 저희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매사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적극적인 태도가 나이를 떠나 배울 만한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참고로 남편은 저보다 3살이 어렸지만 연애할 때만 하더라도 나이와 상관없이 참으로 어른스럽다는 생각을 몇 번이나 하게 만들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자며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도 제가 믿고 존경할 수 있는 남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죠. 그래서 큰 고민 없이 하겠다 했고요. 그런데 솔직히 시댁에서 반대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홀어머니와 단둘이 산다는 점 그리고 당신들 아들보다 나이가 많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대놓고 심지어 저를 문전박대하셨죠. 전 솔직히 홀어머니와 둘이 사는 게 왜 제 흠인 거며 제 나이 또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재혼이라도 하셨어야 한다는 건지. 그리고 나이 차이도 남자가 몇 살이고 많은 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인데 제가 겨우 3살 많다는 이유로 양심이 있네 없네 소리까지 들어야 한다는 게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모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헤어지자 했습니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지 않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자기는 저 없이는 안 된다며 자기는 이 세상에 미련 없다. 솔직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웃기지도 않는 소리인데 가볍게 무시해버렸으면 될 것을 매정하게 뿌리치질 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그래서 결국 시댁과 반년 정도 부딪힌 끝에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모아둔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는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하는 저희한테는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시대요. 그래서 결국 남편은 3천만 원을 가지고 온 게 전부였지요. 반면에 저는 제가 모아둔 돈도 넉넉했고 어머니가 해주신 재산도 꽤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월세를 받는 상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 어리석게도 이런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시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일방적으로 해가는 결혼이었는데도 아무런 불만을 갖지 않았죠. 제가 원래 어디 가서 계산 못한다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닌데
그땐 눈에 뭐가 씌이기라도 했던 건지 참으로 어리석었네요. 한편 나름대로의 난관을 극복하고 꾸리게 된 가정이었기에 앞에는 오로지 꽃길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연애할 때 큰소리 난 일이 없었으니 결혼 생활도 비슷할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남편이 제 이름을 팔고 다녀서 저를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본인인 저마저도 금시초문인 이야기를 흘리고 다녀서 이따금씩 저를 좀 아는 사람들은 너가 정말 그런 말을 했냐며 확인을 해오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그 곤혹스러움이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네요. 도대체 왜 그래?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하고 다니는 거야? 사람이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이렇게 화를 낼 건 또 뭐야?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잖아. 그리고 이 바닥에서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야, 너 지금 내가 너보다 어리다고 가르치는 거야? 넌 내가 잘 되는 게 싫지? 네 그늘 아래 두려고 그러는 거지? 진짜 짜증난다. 연애할 땐 매사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서 이런 식으로 다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이지 나중엔 말 몇 마디만 나눠도 열이 뻗칠 만큼 화가 날 지경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자격지심이라도 있었던 건지 차라리 솔직하게 나 이런저런 일로 힘들다 하고 도움을 구했다면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남편을 도왔을 겁니다. 아무튼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하루가 다르게 지쳐갔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틀어진 부부 사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남편의 가족들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비록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잘하면 그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친정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랐던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마음이 다 저희 어머니나 저 같지가 않더라고요. 결혼한 지 만으로 2년차가 되던 무렵부터 친정어머니 건강이 조금씩 나빠져가는 듯 했어요. 반면에 저는 일거리가 넘쳐나서 일주일 내내 쉬는 날 하루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두세 차례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남편이 바빴을 때 제가 남편을 대신해 시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닌 적도 있었고 심지어 아버님이 수술을 하셨을 때는 꼬박 이틀을 곁에서 지샌 적도 있었으니 우리 부부 사이가 좋고 나쁜 걸 떠나 그 정도 부탁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정말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왜? 당신 어머니잖아. 요새 여자들은 효도는 셀프로 하는 거 좋아한다던데. 넌 왜 그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그동안 시부모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러라고 시켰냐? 너 좋아서 한 걸 가지고 왜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 말 한마디에 오만 정이 다 떨어졌죠. 그래서 딱 그때부터 저도 시댁에 해드리던 모든 지원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경제적인 지원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부부 사이의 생활비도 그 무렵부터 칼같이 계산하기 시작했네요. 저는 남편에게 10원짜리 하나 쓰기도 아까울 만큼 남편이 미웠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무의미한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하나 차라리 지금이라도 헤어지자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던 무렵 친정어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말로는 신경성으로 달리 손 써볼 방법도 마땅치 않고 이런 식이라면 어머니가 1년이나 버티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말 그대로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죠. 저도 어머니도 몇 날 며칠 서로 말 한마디 쉽게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이혼이니 뭐 그런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남편도 남편대로 그때만큼은 저나 어머니에게 나름대로 신경을 쓰려고 하는 게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미리 말해두지만 이건 다 생쇼에 불과했네요.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던 어느 날 저는 친정어머니의 담당이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얼마 전부터 한국에 수입이 되기 시작한 신약이 있는데 그게 저희 어머니한테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보험이 안 된답니다. 한 번 투약하는데 700만 원 가까이 들고 2주에 한 번씩 10번은 투약하셔야 될 거라면서. 하지만 저는 고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해보겠다 했어요. 막말로 앉아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계시게 하느니 뭐라도 해보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 돈이 없다면 모를까. 아니 없다고 해도 어떻게든 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더니 아니,
너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야? 한 번에 700씩 10번이면 7천이야. 7천이면 웬만한 중형차는 사고도 남는 큰돈이라고. 지금 너는 우리 엄마랑 중형차를 비교하는 거야? 제정신이니?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근데 효과 없으면 환불은 해준대? 진짜 한심해서 말도 안 나오네. 너야말로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 쇼핑하는 거야? 거봐, 환불도 안 해준다는 거잖아. 그거 다 상술이야. 7천이라니 생각할수록 욕 나오네. 너는 가족이 장모님 뿐이야. 내 생각은 안 해. 미래에 태어날 우리 아이한테는 뭐 어쩔 건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당신한테 돈 달라고 안 할 거고 내 능력으로 해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당신하고 알고 지낸 시간보다 내가 엄마 딸로 지낸 시간이 훨씬 길고 의미 있거든? 그러니까 서운하네 어쩌네 그런 소리도 할 거 없어.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돼? 결국 제 고집대로 신약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초반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이자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자기가 뭘 했냐며 의기양양해하는 꼴이라니. 한마디로 정말 재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편찮으신 어머니께선 당신까지 떠나고 나면 제 옆에는 남편 하나 남는다 생각하셨는지 계속해서 저더러 남편에게 잘해주라 하시고 저희 남편한테도 번번이 당신이 미안하다 하셨는데 다시 그때를 떠올리니 가슴에 돌 하나 걸린 듯 속이 불편하고 답답해지네요. 아무튼 정말 하루하루가 암담했지요. 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딱 절반쯤 지났을 무렵부터 놀라울 정도로 어머니의 증세가 호전되어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투약으로부터 2달이 지난 뒤 저희는 담당이로부터 6개월 뒤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추이를 지켜보자는 이야기였죠. 어머니도 저도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병원을 나서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튿날 저는 어머니랑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병원 생활을 무척이나 답답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 남편은 말이라도 한마디 가령 잘 쉬고 오라던가? 네,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뭐 별 기대도 없었지만요. 한편 꿈같은 여행을 끝내고 어머니를 댁으로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왔어요. 원래는 어머니더러 당분간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시자 했지만 어머니가 사위 불편하게 하기 싫으시다며 거절을 하셨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짐 정리도 하고 어질러진 집도 치우고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거칠게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면서 저더러 한다는 소리가 너랑 니네 엄마 때문에 다 망했다. 다 꼬였어. 꼬였다고. 내 인생 책임져. 갈 사람이 때가 되면 가야지. 진짜 짜증난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갈 사람이라니? 너 지금 우리 엄마가 갈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럼 죽을 날 받아놨으면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야지. 그걸 왜 마음대로 연장을 시키냐고. 모녀가 똑같이 이기적이야. 지들밖에 몰라. 정말이지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저 인간이 저러다 나한테도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간단한 짐만 챙겨서 술 취한 남편이 잠이 든 틈을 타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원래는 어머니를 걱정시키긴 싫어서 호텔로 가려고 했는데 그러다 남편이 혼자 계신 어머니한테도 찾아가 폐악질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그럴 수도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방금 헤어진 딸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돌아왔으니 몹시 놀라신 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께 저는 그간의 제 결혼 생활부터 시작해서 아무래도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다더는 같이 못 살겠다는 이야기까지 전부 털어놓았죠. 자꾸만 당신 탓을 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가슴이 더 답답해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결국 제 편은 어머니 한 사람 뿐이더라고요. 이튿날부터 저는 변호사를 만나고 이혼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황당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일단 결혼 당시 남편이 모아둔 돈이 없다고 했지만 실은 남편 명의로 작은 오피스텔이 하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오피스텔을 월세로 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돈을 시부모님께 드리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회사에다가 공공연히 자기는 금방 관둘 거라고 그러고 다녔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재산이 유일한 핏줄인 저한테 오게 될 거고,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서 뭐 광고회사를 하나 차릴까 싶다며. 물론 저는 금시초문 생각조차 해본 적 없던 이야기였어요. 또다시 남편이란 작자에게 소름이 끼치더라니까요. 한편 변호사는 이 모든 게 저에게 유리한 정보라고 했지만 기쁘지만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웬일로 집에 다 들어왔냐? 당신 보고 싶어서 온 거 아니니까 관심 꺼.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집은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 있나 싶더라. 그러니까 오늘부로 당신이 방 빼. 참나, 그게 말이 되냐? 남편을 내쫓는다니 말도 안 된다. 그럼 말이 되고 말고. 너 이제 내 남편 아니야. 나 너랑 이혼할 거거든. 이혼 같은 소리 하네. 나 이혼 못해. 너 때문에 나 개털됐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아, 신우한테 오피스텔 넘겨줘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경거망동을 했어. 그리고 진짜 입에 담기도 싫지만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내 거지 네 거야? 정말이지. 더는 한마디도 너랑 말 섞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안 그러면 내일은 사람 불러서 끌어낼 거니까. 이혼이 뭐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냐? 내가 나간다 나가. 나야말로 너한테 질릴 대로 질렸어. 여자가 돼서는 독해 빠져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무능한 너보단 내가 낫지. 남편은 저에게 온갖 쌍욕을 퍼부으며 집을 나갔어요. 남편이 완전히 제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참았던 숨이 터지듯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후로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몇 달의 공방 끝에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기간이 짧아 위자료를 할 건 없었지만 적어도 뭐 하나도 빼앗기지 않았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싶었죠. 그리고 들려온 남편의 소식은 아주 재미났습니다. 일단 남편은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앞으로 1년 정도 사신다 소리가 나왔을 무렵 시집 간다는 신우한테 기분이랍시고 자기 오피스텔을 줘버렸던 거였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희 어머니만 돌아가시면 재산 꽤나 생긴다 생각하곤 아까운 줄 모르고 말 그대로 헛짓거리를 했던 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랑 이혼을 하게 되면서 신우한테 그걸 돌려달라고 했나 본데 그 핏줄이 어디 가나요? 신우가 뭔 소리냐며 내가 그걸 왜 돌려주냐고. 그래서 아주 집안이 난리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이토록 상세히 알게 된 건 시부모님이 저 때문에 남매가 아주 등을 찌고 살게 되었다며 책임을 지라고 저한테 따지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분 능력으로 하나 더 사주시라고. 아,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주시냐고 쏘아붙였네요. 그 와중에 싸가지니 뭐니 그런 것까진 생각도 안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뜩이나 제가 이혼하게 된 전후 사정을 아는 친구가 남편 회사의 대표와 지인이기도 했고, 친구는 저하고 상의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 남편이 너무너무 꼴보기가 싫더랍니다. 그래서 그 대표에게 저희 남편이 사업이니 뭐니 헛물을 키고 다닌다며 이러다 이 회사 기밀도 빼가는 건 아니냐고 바람을 좀 넣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러자 대표도 그렇지 않아도 그 직원 때문에 다른 직원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면서 결국 해고시켰답니다. 팀워크도 부족하고 불성실하고 뭐 아주 틀린 말도 아니었으니 남편도 제대로 한마디 반박도 못해보고 쫓겨나듯 나왔나 봐요. 저더러 네가 꾸민 짓이냐 그러고는 연락이 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때라서 이 인간이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나니 정말 웃겨서 한참을 웃었다니까요. 아무리 돈 앞에 장사 없다지만 그래도 한때는 정말 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눈물 콧물까지 짜대던 인간이었는데 이런 걸 보면 사랑이란 게 참으로 간사한가 싶기도 하고 그저 제가 옥석을 가려내지 못해서 이런 일을 겪은 건지 정말 사랑이란 건 믿기 어려운 것인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네요.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의지하고 소중히 아껴줄 상대를 만난다는 거 저 한 번만 더 기대하고 기다려봐도 될까요? 따뜻해지는 이 계절처럼 제 마음에도 훈풍이 불어오길 기다려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